환갑에 찾아온 불같은 사랑, 그 위험한 춤. 내 나이 환갑에 내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지금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 흔한 바람 한번 피워본 적 없이 아내 이영희와 두 아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말년에 그것도 이런 금지된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제 삶은 온통 파문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올해로 결혼 35년 차입니다. 아내 이영희는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죠. 자식들 다 키워 독립시키고 나니 저희 부부의 삶은 너무나도 정적이고 건조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서로의 관심사는 달랐죠. 아내는 친구들과 개모임에 다니거나 텃밭 가꾸는 재미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저 TV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섬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박미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미숙 씨는 제가 취미 삼아 다니던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인연이었죠. 처음엔 그냥 평범한 동호회 회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늘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살짝만 스쳐도 느껴지는 따뜻한 시선,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그녀는 저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화사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알고 보니 그녀도 저처럼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우리 둘은 서로의 삶에 대한 공허함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제게 과거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틀어져 있었고 마치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말이죠. 두 자녀를 키우느라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니 더 이상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나면 미숙 씨는 늘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철수 씨,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김철수 씨는 정말 열정적이세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서운함들을 미숙 씨에게는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죠.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고개 끄덕임에 저는 속절없이 끌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동호회 야외 활동을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모두 각자 우산을 쓰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저와 미숙 씨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미숙 씨에게 내밀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제 우산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좁은 우산 속에서 어깨가 맞닿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머리칼에 닿는 그녀의 숨결과 은은한 비누 향기를 느꼈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녀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데이트는 주로 동호회 모임을 빙자한 만남이었습니다.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가고 조용한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남산타워에 함께 간 적도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숙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에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남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을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녀와의 시간은 제 회색빛 삶에 무지개를 뿌려주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우리가 유독 친하게 지내는 것을 눈치채는 듯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은근히 저희를 놀리기도 했죠. 김철수 씨랑 박미숙 씨는 부부 같네. 같은 말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스릴과 위험한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우리는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통화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나가 몰래 통화를 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미숙 씨는 제게 위로와 이해, 그리고 잊고 살았던 열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술을 마시다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헤어졌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헤어지기 싫었죠. 미숙 씨의 제안으로 근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향기,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저를 갈망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정신적인 교감이 뒤섞여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얼굴을 감쌌을 때 저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며 금지된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철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건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파고들었고 저는 죄책감마저 잊은 채 오직 그녀와의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갈증을 채워주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새벽녘 그녀의 품에서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아내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달콤한 동약을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미숙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와 아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마다 아내의 눈빛은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들고 가는 저를 보며 아내는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늦은 밤까지 미숙 씨와 통화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휴대폰이 아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게 휴대폰을 건넸지만 그 싸늘한 눈빛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저에게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미숙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아내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저는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숙 씨를 만날 때의 행복감은 잠시뿐이었고 곧이어 밀려오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숙 씨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내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미숙 씨와 함께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그 후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김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녀석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들은 다짜고짜 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저에게 아들은 제가 미숙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휴대폰을 보고 밤새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휴대폰을 가져와 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미숙 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는 아빠만 보고 사셨는데. 평생 저를 믿고 존경했던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실망과 분노의 눈물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가 제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돌처럼 굳어진 얼굴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했고 아내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김준영이 휴가를 나왔을 때도 저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게 웃었지만 그 웃음조차 저에게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미숙 씨는 제가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같이 떠나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요. 그녀의 제안은 저에게 또 다른 유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요. 그녀와 함께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두 개의 칼날이 제 심장을 겨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도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숙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 삶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숙 씨는 슬퍼했지만 제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기심으로 그녀에게도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미숙 씨에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아내에게 헌신할 것인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아내는 제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썼습니다. 제 진심이 언젠가는 아내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내의 불편한 표정을 견디며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제게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지 절규했습니다. 영희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아내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나 이제 당신 못 믿겠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내만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아내는 결국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앞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아내에게 맡기고 제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제게 속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아빠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내가 제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게 무뚝뚝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은 저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어색해하지만 얼마 전에는 제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작은 아들 준영이는 여전히 제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준영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고, 오직 제 아내와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인생의 황혼 앞에서 저는 가장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때로는 거친 폭풍을 만나기도 하죠. 저는 황혼에 찾아온 짧은 일탈로 인해 제 삶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믿음과 용서의 가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삶의 굽이진 길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저와 같은 폭풍이 불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으셨나요?